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앞두고 국민의힘 잠룡이라고 얘기하는 어쨌든 대권주자의 반열에 올라 있는 사람들도 민주당과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거, 이것도 좀 주목할 만한 내용인 것 같은데, 오세훈 시장,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도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서둘러라라고 하고 있는데, 특히나 오세훈 시장은 발언을 좀 세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재판 지연에 대해서 떳떳하게 얘기하려면 이거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취지의 말도 했던데,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와는 다른 의견 또 다른 행보기 때문에 눈에 띕니다. 이들의 속내는 뭘까요? 어느 정도 보면은요, 오세훈 시장이 강하게 얘기하지는 않지만 한동훈 대표와 상당히 유사한 스탠스를 계속해서 보여줬어요. 예를 들어 탄핵 찬성에 있어서도 한동훈 대표보다 먼저 SNS에 글을 올렸죠, 그날. 네. 그다음에 이번에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도 물론 한동훈 대표가 아직 그에 대한 발언을 한 건 아니지만 소위 말하는 친한계 의원 4명이 오늘 가서 표결을 했다라는 것은 네. 헌법재판소 임명에 대한 어찌 보면 그 의사를 간접적으로 보여준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에 오세훈 시장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지금 이제 여기 띄워주셨는데, 오늘 데일리한 여론조사 공정이라는 기관에서 맞아요. 한 거죠. 이 기사 한번 좀 띄워보실래요? 네, 오늘 조간신문 데일리안에서 여론조사 공정에 한 307명, 네, 307명을 대상으로 범여권의 대권주자의 선호도를 조사를 했는데 1위가 오세훈 시장이 나왔고요. 2위가 한동훈 대표. 아주 근소한 차이긴 합니다. 0.2%포인트 뒤지는 숫자가 나왔는데, 홍준표 시장도 17.4%, 원희룡 전 지사도 14.4%로 4명이 뚜렷한 4강 구도다. 이런 기사를 냈어요. 자, 이 표를 가만히 보면은요. 네. 재밌는 게 있어요. 재밌는 게 있는데 뭐냐면, 이 표를 보고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 당의 약간 극단적인 그런 사람들은 네. 드디어 한동훈 대표 다 빠졌다, 거품 빠졌다,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가만히 지금 보면은요. 네. 스탠스란 측면에서 놓고 보면 오세훈 시장과 한동훈 대표가 유사한 스탠스를 현재 탄핵 국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홍준표 시장과 원희룡 전 장관이 역시 유사한 스탠스를 그렇죠. 보여주고 있죠. 네. 그래서 그 둘을 합산해서 이렇게 보고 네.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또 나머지 군소 후보들 중에서도요. 이제 그 스탠스에 있어서 뚜렷합니다. 탄핵 찬성이냐 반대냐, 헌법재판관 임명 찬성이냐 반대냐,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보면은요. 네. 여전히 우리 당의 절반은 네. 절반 이상은 탄핵 찬성 그리고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이 측면에 있어서 동의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늘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뭐냐면 그 목소리를 크게 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니까 큰 소리로 얘기하면 많이 온 것 같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렇게 보이지만 항상 선거든 뭐든 이걸 결정짓는 건 침묵하는 다수들인데 우리 당 안에 있는 소위 말하는 건전한 보수, 침묵하는 다수, 안정희구 세력, 국정이 안정되길 원하는 사람들, 네. 이러한 사람들은 계엄을 반대하고 탄핵을 찬성하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거죠. 저희가 아까 이제 중진 의원에 대한 그 단어에 이렇게 좀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어쨌든 한동훈 대표를 축출하고 탄핵을 반대했던 의원의 수는 어쨌든 한 85명 정도 되니까 왠지 그분들의 목소리가 그 국민의힘 전체를 대변하는 것 같지만, 지금 요 조사에서도 나오는 것이 어쨌든 수치적으로는 1위가 한동훈이 아니야 이걸 보여주고 싶어서 아마 저런 기사를 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저 기사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면 일반 대다수의 국민들의 민심과 같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 역시도 지금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걸 보여준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스탠스를 보면서 네. 확인을 하면 될 것 같고, 네. 일단은 탄핵이라는 측면은 그렇습니다. 탄핵이라는 측면은 우리 당의 지지자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네. 굉장히 안 좋은 트라우마를 불러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탄핵에 찬성했고 그것을 이제 당대표로서 어찌 보면은 네. 끌고 나갔던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실망감과 지지를 철회하는 그러한 모습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정치 지도자라는 사람은 그러한 부분을 감수하고라도 나중에 평가를 받고 옳은 일이라고 선택하는 것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정치 지도자와 관료의 차이인 거죠. 관료는 사실
그 국민이 선택하는 정치 지도자가 누구가 바뀌던 네.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 임무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길러지는 사람이고 정치 지도자는 중요한 순간에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국가를 위해 결단을 해야 되는 결단력을 가진 사람으로 길러지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평생을 어찌 보면 관료로 살아온 사람인데 그러니까요. 그 지점을 저는 아까 여쭤보고 싶었어요. 맞아요. 네. 네. 근데 한덕수 총리하고는 또 다른 행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평생을 관료로 살아온 사람인데 굉장히 이번 계엄 국면에서 굉장히 정치 지도자로서의 결단력이 있는 모습들을 보여줬단 말이죠. 네네. 네. 그러니까 계엄이 발생한 당일날 그러한 전화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한 전화를 받았으면서도 당사로 달려오고 그다음에 의원들을 이끌고 본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정치 지도자가 보여주는 결단력이거든요. 지금 보세요.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 긍정설 부정설이 엇갈린다고 그 자리에서 권한을 행사할 자리에 있으면서도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나는 결정 못하겠으니까 합의해 오세요라고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만약에 계엄이 있었던 그날 당일 한덕수 총리가 만약에 한동훈 대표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랬을 것 같아요. 법무부 장관한테 전화해서 이거 정말 위헌인지 위법인지 계엄이 합당한지 빨리 확인 먼저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성명 발표할게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을 잘 보여준 게 저는 이분이 결국에는 지금 수사 대상이 됐다니까 수사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나오긴 하겠지만 추경호 원내대표 네. 이분도 정통 관료 출신이에요. 이분도 참. 이분도 그 행시 출신이고 네. 기재부에서 기재부가 행시에서는 제일 또 에이스거든요. 에이스 정통 관료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추경호 원내대표가 나중에 제가 얘기를 들었지만 한동훈 대표한테 그랬다지 않습니까? 4선 이상 중진 의원들 오라고 했으니 그분들 의견을 듣고 그렇게 얘기했대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정통 관료들의 스타일이에요. 이 사람 의견도 듣고 저 사람 의견도 듣고 그러면서 가장 안전한 길을 선택하는 것. 그러니까 의사 결정의 중심에서는 빠져버리는 거죠. 그렇죠. 예, 의사결정의 중심에서 빠지는 것. 네.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는 관료긴 했어요. 관료였는데 검사도 관료니까 그다음에 이제 법무부 장관까지 네. 마지막 커리어니까 관료였는데 관료치고는 정말 평생을 정치를 해왔던 우리 당의 소위 말하는 중진 의원들보다 결단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3선, 4선 했던 의원들보다도 용기 있게 치고 나갔으니까 결과적으로. 그리고 정말 관료가 아니라 정치인의 모습은 확실하게 보여줬다. 라는 생각은 계속해서 듭니다. 그래요.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이제 저희가 대화 나누는 내용을 들으면서 이렇게 계속 의견을 주시고 계시는데 한동훈 대표를 내친 국민의힘 답이 없습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또 응원합니다. 한 대표는 목숨을 걸고 계엄을 막았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 정치인 한동훈 멋있다. 그리고 보니까 오늘이 12월 26일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원장으로 이제 추대가 되고 기자회견을 했던 날이 아마 작년 12월 26일이었을 것 같아요. 맞죠, 여러분? 그래서 아마도 딱 1년이 되는 이 시점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이제 오늘 의견도 많이 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 질문은 좀 드려볼게요. 저희가 이번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매주 월요일 10시 반에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와 함께 저희가 국민들의 여론조사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욕, 국민은 무엇을 요구하는가 이런 제목의 코너로 저희가 함께하고 있는데 그때 조원 씨의 나이라는 조사, 그 여론조사 기관에서 차기 대권 주자의 지지율을 확인했습니다. 일단 한동훈 대표가 8%가 나왔고 그리고 홍준표 시장이 7%,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5.7%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때 이재명 대표는 한 50% 정도가 나왔는데 주목할 만한 것은 한동훈 대표의 지지율이 사실은 좀 빠지긴 했어요. 그리고 홍준표 시장, 오세훈 시장이 많이 치고 올라온 것도 전체적으로는 사실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통계가 이게 통계 숫자로 보면은 계속 저기를 하는데 네. 가만히 보세요. 8%, 7%, 5.7%. 네. 물론 그 뒤에 군소 후보들도 좀 있겠지만 네. 자, 이와 같은 이제 8%, 7%, 5.7%, 4.8%가 이렇게 나오네요. 원희룡은 4.8%. 원희룡 4.8%까지. 네, 자, 이렇게 나온다고 4%. 쳤을 때 요게 이제 우리 당의 전체 캐파라고 이렇게 놓고 보면은 네. 한동훈 대표랑 오세훈 시장을 더하면 한 13.7% 됩니다. 네. 그다음에 홍준표
시장이랑 원희룡 전 장관을 더하면 한 11.8% 정도 되죠. 그렇죠. 한동훈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에서 받은 우리 당의 그 지지율이 63%를 받았단 말이죠. 네. 근데 63%까지는 거기에 비하면 확실히 빠진 건 맞는데 네. 그때 그 63%를 지지했던 한동훈 대표를 지지했던 표 중에 그 표가 홍준표 시장이나 원희룡 전 장관한테까지 넘어가지는 않고요. 오세훈 시장한테 간 거예요. 그렇게 지금 나눠져 있는 걸로 봐야 되고요. 네. 그 둘을 더하면 여전히 거의 한 60%에 육박하는 수치가 유지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쪽의 스탠스를 가진 사람이 저쪽으로 넘어간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쪽 스탠스를 갖고 있는 다소 좀 더 온건해 보이는 사람에게 넘어간 것이죠.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는 결단을 했거든요. 결단을 하고 나면 이 결단을 하기는 지도자에게는 굉장히 그 코어가 되는 핵심 지지층이 생기지만 한편으로는 중도층에 있는 유권자들에게는 다소 과격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주춤하는 모양새가 나옵니다. 네. 그러나 정치적 결단이라는 것은 그 결단이 나중에 이제 사실로 밝혀지게 되면은요. 네. 굉장히 강력한 지지로 이게 돌아오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중간중간마다 결단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했던 후보를 뒤집고 네. 압도적인 대선 후보로 선출된 사례를 저쪽 민주당 쪽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인재 후보라는 아주 강력한 대세론을 갖고 있는 후보가 있었지만 굉장히 좀 어찌 보면 조금은 극단적이다 싶은 결단들을 이어가면서 바람을 일으켜서 확 올라갔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례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탄핵 정국과 계엄 정국은 굉장히 어떠냐면 중립이 자리 잡기가 힘든 상황으로 점점 가고 있어요. 그것도 맞는 것 너무 같아요. 극단적으로 가고 있어서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결국 국민들은 지금 보세요. 한덕수 총리가 네. 평시였으면 굉장히 올바른 스탠스예요. 황희정승 같은 스탠스, 그렇죠. 적을 두지 않고 굉장히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스탠스인 것 같지만 지금 나라가 베네수엘라가 되냐 안 되냐가 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스탠스는 굉장히 무책임해 보이고 뭔가 불성실해 보이거든요. 이제 이런 표현을 제가 할게요. 그냥 국민들의 속이 열불이 나죠. 사실은. 맞아요. 네, 열불이 납니다. 원래 그 제가 참 이게 정말 제가 작년 12월 26일에 우리 한동훈 대표께서 그 했던 네. 비대위원장 취임하면서 했던 유명한 연설이 있습니다. 그 연설이 이제 보면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처칠이 했던 연설이에요. 네. 공포는 반응이고 용기는 결심이다. 이 말이 있거든요. 근데 이 말이 왜 그러냐면 당시를 한번 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네. 당시에 체인벌린이라는 총리가 있었어요. 영국의 체인벌린이라는 총리가 있었는데 이 체인벌린 총리가 체코의 수다텐 지방이라는 지방이 있었는데 이 수다텐 지방을 히틀러가 독일인이 많이 산다는 이유로 체코에게서 독일 땅으로 합병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요구를 하면서 그 땅을 우리한테 합병을 안 시켜주면 네. 우리는 체코를 쳐들어가겠다 한 겁니다. 당시 미넨에서 히틀러와 무솔리니와 체인벌린과 프랑스 대통령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그때 당시 4명이 모였어요. 네. 그게 이제 미넨 회담인데 이 4명이 모였는데 여기서 체인벌린이 히틀러의 말을 들어줍니다. 그러면서 수다텐 지방을 그냥 너가 가져라. 히틀러가 가져라. 대신 히틀러는 더 이상 유럽에서 긴장을 강화시키지 않겠다.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 네. 라고 서명을 합니다. 그 서명을 들고 체인벌린이 영국의 그 공항에 런던의 공항에 착륙을 한 다음 구름같이 몰린 국민들 사이에서 그 서명 히틀러가 서명한 그 종이를 흔들면서 했던 유명한 연설이 있어요. 그 연설이 뭐냐면 바로 우리 시대의 평화입니다. 내가 히틀러를 네. 막아내고 우리 시대의 평화를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역사는 우리가 아는 역사예요. 그렇죠. 2차 세계대전이 시작돼 버립니다. 체인벌린의 그 연설은 두고 조롱거리가 됩니다. 그 연설이 우리 시대의 평화가 이어진 건 불과 몇 년 되지도 않았어요. 바로 전쟁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럴 때 이제 처칠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처칠이라는 인물은 좌우 양쪽의 극단주의자들 사이에서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왼쪽에는 소비에트의 스탈린의 전체주의가 있었어요. 스탈린의 전체주의가 있었고
오른쪽에는 히틀러와 무솔리니의 극우 전체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련을 2차 세계대전 승전국으로 알고 있지만 2차 세계대전 개전 당시에는 스탈린과 히틀러가 불가침 협정을 맺고 조약을 맺어서 폴란드를 나눠서 점령하는 방식으로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스탈린은 처음에 히틀러 편이었어요. 히틀러 편이었다가 나중에 갈아탄 거죠. 연합군으로. 그래서 이 양쪽의 전체주의자들 사이에서 유일한 자유민주주의자를 이거를 지켜야 됐던 네. 합리적인 보수주의를 지켜야 됐던 처칠이 한 말이 공포는 반응이고 용기는 결심이다라는 이 말이에요. 저는 그 말을 네. 한동훈 대표가 들고 나왔을 때 진짜 뭉클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느끼기에도 작년 그 상황도 네. 우리 자유민주주의와 우리 보수가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바람 앞에 등불 같았거든요. 민주당의 그 거센 그 전체주의적인 공세 아래에서 사실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민주당이랑 누가 혼자 맞서 싸웠습니까? 그랬죠. 당시 우리 당 의원들이 뭘 했습니까? 그랬는데 한동훈 대표가 혼자 그 맞서 싸우던 한동훈 대표가 정치에 참여하려 뛰어들면서 비장하게 던진 말이 처칠의 말이었어요. 그리고 딱 1년이 된 지금 한동훈 대표의 처지는 처칠의 처지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왼쪽에서 민주당의 저 개딸 전체주의는 여전히 존재해요. 저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가 되던 말던 저도 한덕수 총리, 한덕수 권한대행 갑갑해 죽겠어요. 그 자리는 결단하는 자리지. 그런 식으로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다는 황희정승의 자리가 아니라고요. 영의정이 모르세. 아니라 당신은 이제 영의정이 아니라 왕이 됐다고요. 왕. 그렇죠. 권한 대행이란 자리. 옛날로 치면 황희정승 같은 사람이야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만 왕이 되면 결단을 해야 되는 자리거든요. 근데 그런 자리에 지금 올라가 놓고도 또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합의해와 이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네. 이 사람을 정적수 논란이 있는 탄핵을 시키겠다라는 건 나라를 완전히 그냥 베네수엘라로 만들겠다는 소리인데 진짜 막 가는 거죠. 네, 완전히 막장으로 만들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개딸 전체주의는 저기 소비에트처럼 이렇게 존재하는데 이제 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우리 안에 저한테 살해 협박 문자 계속 보내는 이 극우 전체주의 네. 히틀러와 무솔리니에 대비될 만한 이 극우 전체주의도 또 역시 우리 안에서 싹트고 강고하게 자리 잡아서 또 거기에 지금 보면은 우리 그 소위 말하는 친윤 의원들, 이 친윤 의원들 정치 오래 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분들이 고여 있는 물들이죠. 자통당의 컨셉에 동의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권성동, 권영세, 나경원 같은 사람이 네. 자통당 컨셉으로 갔다가는 우리 망한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야. 그럼에도 거기에 편승하면 쉽게 정치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 그리고 거기에 편승해서 한동훈 대표를 내몰았죠. 내몰을 때까진 좋았겠지.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바로 권성동, 권영세한테, 나경원한테 요구하는 요구사항들이 있었어요. 저 같은 사람 다 제명하고 쫓아내라. 한동훈 대표 제명하고 쫓아내라. 당을 어떻게 만들어라. 그 요구를 이 사람들이 받을 것 같아요. 못 받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공격을 이제 본인들이 맞을 겁니다. 네. 자, 이런 정치사가 바이마르 공화국 때 독일에서도 있었어요. 아, 그래요. 아, 이게 히틀러가- 사례들이 다 있네요. 그럼요. 네. 히틀러가 당시에 그러니까 바이마르 공화국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네. 히틀러의 나치당과 극좌의 공산당 둘이서 네. 계속 의회를 해산시켜요. 계속. 이 둘이 다수당은 못 되는데 이 둘이 계속 의회를 해산시킬 숫자는 돼가지고 의회를 해산시켜서 어떤 애가 있었냐면 1년 동안 선거를 17번 치르는 애가 있었어요. 이야, 약간 비대위원장 계속 뽑는 무슨 당이 계속 생각났어요. 보름에 한 번씩 선거를 하기도 했어요. 바이마르 공화국이 그 모양이었어요. 이야.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 우파에 있는 중도 우파에 있는 정당들 뭐 카톨릭 무슨 당 이런 당들이 있었어요. 네. 중도 우파에 있는 네. 파펜이니 뭐니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파펜 총리니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양반들이 히틀러랑 협상을 합니다. 협상을 해. 그러니까 저기 민주당 3인
그쪽은 민주당이 3인당 같은 당이었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같은 당이 이제 그 카톨릭 무슨 당 이런 당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우파 정당들이 있었는데 이 두 당으로 하면 이 양쪽에 있는 공산당이랑 이 나치당이 계속 의회를 해산시키고 정부를 계속 전복시켜 버리니까 네. 안 되겠다 싶어서 근데 이 우파 정당이 좀 더 숫자가 많았거든요. 이 우파 정당이 공산당이랑 손을 못 잡는 거야. 공산당이랑 손 잡으면 자기들 자본가들 다 추방하고 그럴 거니까. 그렇죠. 근데 나치는 보니까 자본가 추방을 안 한대. 그러니까 나치랑 손을 잡아버린 거예요. 그때 히틀러가 2당이었는데 네. 2당이었던 나치당의 당수였던 히틀러가 딱 두 자리를 요구합니다. 딱 두 자리. 그게 뭐냐면 총리 네. 히틀러 나시켜달라. 네. 그 다음에 경찰을 장악하는 내무부 장관. 두 개를 딱 달라 그래요. 그리고 그 두 개를 달라고 하고 나머지는 전부 그 우파 정당한테 다 주거든요. 그리고 총리와 내무부 장관만 가진 상태에서 네. 그 수권법 통과까지 밀어붙이는 겁니다. 이야. 경찰의 힘을 이용해서 네. 우파 정치인을 구워 삶아요. 히틀러가 굉장히 협박도 하고 돌격대를 동원해서 저기를 겁박도 하면서 그 우파 정치인들을 구워 삶아서 결국은 수권법을 통과시키는데 그 수권법을 통과시킬 때 혼자 나와서 그 우파 정당들은 그 히틀러랑 협상을 했으니까 네. 못 막잖아요. 혼자 나와서 막은 사람이 바로 현재 우리나라의 민주당 같은 위치에 있던 당시 독일 3인당의 오토벨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오토벨스가 독일의 자유, 정의, 네. 자유민주주의, 인권을 위한 마지막 연설이 있는데 그 연설이 너무 감동적입니다. 그 연설을 하고 끌려나가요. 네. 그 나치당이 장악한 경찰들 손에 끌려나가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가택연금을 당하고 네? 3인당은 해산이 됩니다. 근데 이러한 과정들을 독일 역사에서 거치면서 히틀러의 나치즘이 집권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그 집권에서 그 나치를 불러들이고 히틀러를 불러들이고 거기에 봉사했던 그 중도 우파의 네? 카톨릭 중앙당이니 뭐니 하는 거기에 그 정치인들 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어쨌든 끝이 좋진 않았을 것 그 사람들도 같은데. 다 감옥 갔어요. 네. 그 사람들도 다 가택연금 되고 나치가 그냥 완전히 다 장악을 했습니다. 아 진짜 누가 생각나네요. 대한민국 역사랑 너무 닮았지 않아요? 그러네요. 저 지금 소름이 끼쳤어요. 그래서 저는 네. 이 상황에서 오토벨스는 독일 3인당의 당수로서 네. 당시 독일 우파의 당수들은 중도 우파의 당수들은 히틀러랑 협상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못 막았고 3인당 당수인 오토벨스는 혼자 싸웠지만 중과부적으로 못 견뎌서 무너졌고 결국 네. 독일을 나치당으로 넘어가면서 전쟁에 휩싸이면서 독일은 그런 나라가 됐고요. 그러나 처칠은 영국 사람들을 단결시켜서 그 상황에서 그 독일과 단신으로 맞선 겁니다. 유럽을 전부 나치가 지배했는데 덩게르크에서 철수 작전을 성공시키고 그 영화 크리스토퍼 봤죠. 놀란 감독의 덩게르크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철수시키고 그 다음에 독일의 루프트와페가 영국을 대공습을 하는데 그 대공습도 이겨내고 오직 사람들을 그 똘똘 뭉치게 만들어서 결국 전쟁에 관심이 없던 미국까지 참전을 시키고 미국이 참전을 하니까 전후에 폐색이 짙은 독일에 줄 섰다가 망할 것 같은 소련까지 참전을 시키면서 결국 그 처칠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자유민주주의, 정의, 인권이 세워지는 이 세계를 창조한 겁니다. 지금 저는 이 얘기를 쭉 듣고 나서 지금 한동훈 대표가 딱 1년 전에 비대위원장 선출됐을 때 했던 그 연설을 생각해 보니까 진짜 감동이네요. 맞아요. 네, 네. 저희가 오늘 아침에 이 이야기를 네. 아침에 일어나면서 오늘이 1년째 되는 날인 걸 알고 네. 이 처칠과 오토벨스의 이야기를 제가 썼어요. 오토벨스는 패배했지만 우리에겐 처칠 같은 인물이 나와야 되고 처칠 같은 리더십이 필요하고 네. 지금 한동훈 대표에게 주어진 사명이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할 때마다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러 가지 정황상 지금 상황에 이게 돌아가는 상황이요. 어쨌든 시대의 부름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정치인이 다시 재등장하는 시기는 호병이 있을 때다라는 얘기를 저희 이제 패널 중에 이제 설전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시대가 부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뭐 기다린다, 뭐 보고 싶다, 막 이런 거 힘들다, 막 이런 얘기 계속 하시는데 어쨌든 뭐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는 역사적인 내용이 우리를 또 한번 내 확신이 들게 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오늘 변호사님 재밌네요. 네.
벌써 48분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넋을 놓고 듣고 있다 보니 48분, 49분이 됐어요, 지금. 이거 어떡해요?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홍준표 시장에 대한 얘기 하나만 더 하고 싶은데, 일단 홍준표 시장은 계속해서 한동훈 대표를 비난하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자 조선 그 주간조선의 기사인데, 지금 유승민 전 의원하고 묶어서 어쨌든 배신자 프레임 계속해서 가져가는 것 같아요. 홍준표 시장에게 한 말씀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질문 일부러 드려봅니다. 홍준표 시장은 지금 그 당내 경선을 이기는 거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네. 우리 당에서 잉태한 이 극우 세력들의 지지를 모으는 데만 집중하고 있는 거죠. 홍준표 시장을 보면 당시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에 카톨릭 중앙당에 있었던 뭐 파페닌이 네. 당시 히틀러를 장악할 수 있을 줄 알았던 힌덴부르크니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네. 나중에 히틀러한테 다 잡아먹힙니다. 그 사람들을 보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굉장히 똑똑한 줄 알지만요. 생각보다 잘 보세요. 극우와 극자의 가장 큰 힘은 뭐냐면요. 네. 그 결속력과 행동력과 속도입니다. 민주당 지금 옛날에 민주당 저 정도는 아니었어요. 김대중과 노무현의 민주당을 생각해 보면 아우, 완전 다르죠, 지금하고. 지금의 민주당이랑 김대중과 노무현의 민주당은 완전히 다른 민주당입니다. 그럼요. 네, 예, 네, 네. 완전히 다른 민주당이에요. 민주당이 위원정당 해산된 구통진당 세력에게 소위 말한 경기 동부 세력들에게 잠식되어가는 과정. 제가 사실 어찌 보면 참여연대 출신이라고 계속 좌파라고 욕을 먹고 있는데 저는 단 한 번도 제가 자유주의자에서 벗어났던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의 좌파가 그 통진당 세력에게 네. 그 경기 동부라는 세력에게 잠식되어가는 과정을 저는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어찌 보면 네. 그렇게 완전히 일종의 전체주의적 세력으로 변화되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서 네. 보트피플 타고 넘어온 게 저예요. 네, 그 사이공 함락 이후 보트피플 타고 떠난 것처럼 해서 넘어왔더니 여기에 새로운 그 제가 너무나 익숙한 그 경기 동부 그 NL 네. 그 세력들과 너무나 익숙한 행동 강령과 물론 지향점은 다릅니다. 네. 지향점은 달라요. 그쪽 근데 지향점은 다른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지향점은 다른데 히틀러의 전체주의랑 스탈린의 전체주의는 나타난 현상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극과 극은 통한다는 재밌어요. 말이 있잖아요. 네, 너무 재밌어요. 맞아요. 둘은 진짜 너무 똑같거든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간에 지향점은 서로 다르죠. 히틀러의 전체주의는 우리는 민족을 위해서, 네. 저희 스탈린의 전체주의는 우리는 노동자를 위해서. 하지만 결국은 히틀러와 스탈린을 위해서이거든요. 근데 이 비슷한 세력이 여기서 등장을 해가지고 세력을 확장하고 잠식해 가는데 민주당이 저렇게 이상해지는 과정에서 멀쩡해 보이는 정치인이 그들 세력을 이용해서 자기를 키운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네.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이죠. 요 지점도 소름인데 진짜 많네요.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 당에서 네. 지금 그 자리를 노리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 자리를 노리면서 이재명 대표의 전략을 우파에서 벤치마킹 하려는 사람이 저는 홍준표 시장이라고 봅니다. 네, 여기까지 얘기하면 여러분들 다 알아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뭐 더 이상의 첨언은 생략한다.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들으시면서 공부 너무 많이 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좀 쏙 빠져들어서 들었고 오늘 제가 질문 더 많이 준비했는데 그 질문 다 진도 못 뺐어요. 근데 오늘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슈퍼챗으로 응원해 주신 분들도 많이 계셔서 제가 써주셨던 그 메시지 같이 좀 읽을게요. 민님, MIN, 민님, 박상수 변호사님 응원합니다. 팬입니다. 다음 폭풍이 대현님, 오늘 한 대표 1주년 정치 입문 기다릴게요. 네, 계속 기다린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김빠가야로님, 네, 어벤져스 뉴스엔진 응원합니다. 네, 여기는 뉴스엔진. 네, 0202사님, 한 대표 1년 축하, 박상수님 환영. 네, 오미혜님, 또 행운목님, 임서하님,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희님, 한동훈, 박상수 함께 가요. 네, 함께 가자. 네, 훈이 조아라님, 견디고 버티고님, 한동훈 대표님, 박대변인님 함께
함께 가요. 네, 의견 또 주셨고, 그리고 인셀로인가요? 인셀로? INCELLO님, 그 다음에 GY 응원합니다. 루시님, 박 변호사님, 박식해요. 네, 박 변호사님의 박자가 박식할 박자인가? 그냥 박씨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 지원해주신 분들 많이 계신데요. 보내주신 슈퍼챗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사랑의 열매 모두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슈퍼챗까지 응원 감사도 드렸고, 아직도 좋아요를 안 누르고 오신 분들이 계신가요? 네, 좋아요 누르고 다시 와주시고, 네, 마지막으로 우리 박상수 변호사님의 인사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 인사 해주세요. 예. 오늘도 제가 뉴스 엔진 오면 제일 하고 싶은 신나죠? 말을 제일 많이 네.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신나죠. 다른 방송들은 제가 조금 이제 그 질문지나 이런 데 맞춰가지고 네. 제가 이렇게 하는데 좀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방송이라서 좋습니다. 네. 좀 조금 이야기가 결이 좀 튀는 것 같아도 이해 좀 해주시고 여기는 좀 제가 편하게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감사합니다. 방송이 진짜 예. 재밌고 좋은 게 뭐냐면 이제 한 패널 모셔서 1시간 주구장창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송 있으면 너무 좋은 게 아니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하시고 우리도 듣고 싶은 얘기 다 듣고 역사 얘기 갔다가 누구누구도 조금 험담도 좀 했다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시간 여러분 꽉 채워서 이제 박상수 변호사님의 매력에 흠뻑 빠질 수 있는 시간이니까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여러분들 잊지 말고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희가 오늘 오후부터는 네, 계속해서 오늘 방송 저희가 3개 했거든요. 네, 11시 그리고 2시, 4시까지 방송 3개 했는데 이 3개의 방송도 계속해서 재송출해드리면서 여러분들과 소통할 거니까 재송출도 잊지 말고 방송 놓치신 분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년,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비대위원장 그 선출 1년을 딱 기념해서 했던 방송이라 더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진짜 오늘 1년인데 또 이렇게 이런 얘기를 또 말씀드릴 수 있어서 네. 더 좋았던 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네. 그 명언, 그 처칠의 명언을 이제 인용해서 했던 그 기자회견의 발언이 사실 이런 이야기들이 다 있는지도 사실 저는 잘 몰랐어요. 그리고 그 대표님은 네. 정치 계속 하실 거예요. 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제가 올해 5월에 대표님이랑 이제 선거 끝나고 1대1로 처음 만난 날 네. 그날 제가 대표님한테 얘기를 한 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정치를 그만하려 했는데 전 진짜 그때 그만하려 했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님께서 이제 그만하려고. 네, 그러니까 총선 떨어지고 나서 이거 우리 정파가 이거 힘들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저도 이제 다 소진했다는 생각도 들고 이게 이만큼 해봤으면 나도 할 만큼 다 했다 해서 그만두려고 했는데 그때 그래요? 대표님이 전화가 왔거든요. 전화가 오셔가지고 박 변호사 같은 사람이 정치 계속 해야 된다 그랬는데 제가 저는 옛날부터 좀 그 4가지가 좀 없는 성격이라 그렇게 정말 싸가지요? 그렇게 그래요? 없는 성격이라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거를 들어도 이렇게 바로 반문을 했어요. 대표님은요? 내가 물었어요. 네. 그러니까 박 변호사 같은 사람이 정치인 계속 해야 됩니다 했더니 거기다 대고 바로 네. 대표님은요? 대표님은요? 내가 그랬어요. 그래요? 약간 야, 도발인데. 되게 그렇잖아요. 약간 되게 대바라진? 대바라진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순간 침묵이 흐르더라고요. 침묵이. 점점점. 네, 침묵이 흐르다가 대표님은요 했더니 여기서 끝낼 거였으면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했던 얘기가 네. 그럼 저도 대표님 할 때까지는 하겠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5월에 만났는데 이런저런 얘기들을 대표님이랑 한 2시간 넘게 얘기를 했습니다. 점심에 만나서 이야기를 2시간 넘게 했는데 어찌 보면 서로 뜻이 맞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었고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얘기를 했죠. 대표님한테 제가 정치를 그만할 생각이었는데 계속하게 만들으셨는데 계속 하려면 내가 그래도 이제 대표님이라는 별을 보고 지금 이 길을 가는 건데 그 별이 중간에 사라지거나 없어져 버리면 나는 내 인생을 되게 쓸모없는 곳에 쓴 게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대표님이 갑자기 이제 옷을 딱 이렇게 고쳐 입으시더니 네. 이렇게. 딱 이렇게 고쳐 입으시더니 네. 제가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는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순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순하고 그렇게 막 이렇게 상처 입어서 꺾일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그 말을 한 게 어떤 말인지 아니까. 왜냐하면 저도 만만치 않아요. 이런 얘기군요. 예, 네. 대표님이 가겠다는 그 길은 이 보수에서도 그렇고 한국 정치의 이 전체판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운 길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길에서 중간에 꺾이거나 포기하면 제가 굳이 그 길을 따라갈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겠다는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표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결코 포기할 사람이 아니다. 아니다. 네. 네. 그러니까 딱 와닿네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1년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다들 이제 멋있다라고 얘기하시고 제가 또 아까 웃음 참느라고 힘들었던 게 아까 이제 4가지가 없다 얘기하셨잖아요. 네. 아니래요. 박상수 변호사님 5가지 있어요. 이런 댓글 보고 제가 혼자 빵 터졌다. 네. 여러분 어쨌든 지치지 마세요. 우리가 지칠 필요 전혀 없는 것 같고 어쨌든 시대의 부름에 다시 돌아왔을 때 우리가 즐겁게 우리 집을 잘 지키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힘내시고 오늘 그래도 1주년 굉장히 좀 좋은 얘기하면서 지난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도 저희가 좀 뭔가 한도리를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네 이제 딱 5시가 됐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